김사국 씨의 출생지인 충남 연산에서 씨가 5살 때 씨의 진 아우 3인군과 24세 된 어머니를 남겨두고 가장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이때로부터 씨의 가정에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기 시작이다. 어머니 안국당 씨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눈물겨운 상청 앞에서 3년간이나 보냈다. 두 형제의 불행한 어린 시절에 대해 뒷날 한 신문 기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예기치 않게 일찍 돌아가셨을 때 형인 김사국은 고작 5살이었고 동생 김삼이는 이제 막 갓난아기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커다란 결핍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김경수가 어린 아들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주였고 떵떵거리는 대지주는 아니었을지라도 한 해에 수백 석의 소작료를 거두는 유족한 집안이었습니다. 거주지인 충남 연산에는 물론이고 강원도에도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두 아들에게 범상치 않은 이름을 남겨주었습니다. 큰 아이에게는 생각사의 나라 국자를 붙여주었고 작은 아이에게는 백성민자를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아마 국가와 민중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생각사자는 항렬이었습니다. 그의 본관은 연안 김씨였는데 그 22세 손의 항렬자는 수이고 23세 손은 사였습니다. 젊은 아버지는 문중의 항렬에 따라서 자식들의 이름을 짓되 그 속에 바람직한 삶의 규범을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속에서 약소국 조선의 운명이 위태롭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어린 아들들이 공동체의 성과 정의를 위해서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강렬한 내면의식이 느껴집니다. 김경수는 의병 봉기에 공감하는 의정척사파 유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근대화 정책을 지지하는 소장 개화파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 요절한 김경수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 기가 막힌 이는 20대 중반의 새파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안씨 부인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청산과부가 된 안씨 부인의 처지는 참으로 딱했는데 평생을 남편 없이 홀로 지내야 할 뿐 아니라 어린 두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일반화된 규범을 따르며 어린 자식들을 거두는 한편 남편 3년상을 치렀고 사후 2주년에 지내는 제사인 대상까지 마쳤습니다. 3년상을 마친 안씨 부인은 시댁을 떠나 친정에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부치가 사는 충주로 이사했고 친정 부모와 오라비, 자매들에게 의지하면서 두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병치레가 잦았던 것 같았습니다. 진맥을 위해 한의원들이 자주 출입했고 더러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들은 대답은 형제가 둘 다 오래 살 운명이 아니고 심지어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요절한다 는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이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두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절대자에게 귀의하여 그 가호를 빌기로 결심했고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멀리 떨어진 금강산의 유명한 사찰, 유점사를 택했습니다. 안씨 부인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입산하였고 자신은 머리를 깎고 장삼을 몸에 둘렀으며 아이들에게는 독선생을 붙여서 한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들였습니다. 호적부에 기재된 안국당이라는 그녀의 이름은 아마 유점사 시절에 불리던 당호인 듯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영특했고 부처님의 도움이 있었던지 두 아이는 몇 번만 일러주면 곧 돌아앉아서 줄줄 외울 만큼 공부에 재능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아이는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히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안국당은 당시 분별 있는 여성으로 산중에서 한학만 배우다가는 사람 노릇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점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교육을 이수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서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먼저 김사국은 보성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보성학교란 1906년에 신입생 240명을 모집하여 개교한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수송동 44번지로 오늘날 조계사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뒤에 김사국은 한때 함경도 덕원소학교에서 교사로 재임하기도 하였으며 1918년에는 만주로 건너가 관동도독부 육령학교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한편 김삼이는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소학교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조선보병대에 입대하였는데 조선보병대란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 이후 이완과 경비를 위해 잔존시켰던 조선인 군대의 명칭입니다. 조선보병대는 1931년까지 존속했고 해산 당시 병력은 200명이었습니다. 그는 기질적으로 무관에 가까웠던 것 같았고 이 부대에서 3년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김사국과 김사민 두 형제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해방을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1919년 3.1혁명의 참가자였습니다. 3.1혁명 당시 학생대표를 지냈던 강기덕의 회고에 의하면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사국은 입국하여 학생층의 독립선언문을 따로 기초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1혁명의 한 전환점인 한성정부 수립의 계기를 만든 이도 김사국이었습니다. 그는 1919년 4월에 13도 대표자들로서 조직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국민대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김사국은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고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투옥 중일 때 아우는 새로운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사민은 1920년 8월 미국 의원단이 조선을 내방했을 때 그에 호응하여 조선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일대 시위운동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사민도 결국 이 사건으로 동료 15인과 함께 체포되었고 그 결과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외딴 섬 덕적도에서 1년간 거주 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민족 독립운동의 투사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의 개척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었는데 비합법 영역에서는 공산주의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합법 공개 영역에서는 노동운동과 청년운동, 사상단체 운동의 확장을 꾀했습니다. 두 사람이 참여한 비밀결사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였습니다. 특히 김사국은 중립당에 손꼽히는 지도자로 김한과 더불어 양대 지도자로 지목받았습니다. 김한이 사회주의 운동의 책사형 지도자라고 한다면 김사국은 그 투사형 지도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김사국과 김사민 형제는 1922년 8월에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의 5인 간부진에 나란히 취임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공산청년회 가입단체로서 조선의 공산주의 청년운동을 지휘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합법 공개 영역에서 두 사람의 활동 거점이 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운동에서는 서울청년회가, 노동운동에서는 노동대회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형제는 이 단체들을 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 대중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 가운데 특히 서울청년회가 두드러진 활동성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군의 사회주의자들을 서울파라고 불렀고 김사국과 김사민은 바로 서울파 공산그룹의 유력한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사국은 두뇌가 명석하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일컬음을 들으며 동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의 머리는 천하에 가장 밝아서 사물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과 비평은 듣는 자로 하여금 경탄케 한다 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김사국은 1922년 말부터 2년 동안 해외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른바 자유노동조합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인데 경찰의 추적을 받은 그는 좁혀오는 체포망을 피하여 해외로 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망명지는 북간도와 연해주로 한 글자씩 따서 해도라고 묶어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정감록에서는 해도로부터 진인이 출현하여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한다 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지가 바로 북간도와 연해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김사국과 김사민은 초창기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피역간 민족의 해방운동 속에서 배태된 것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서구에서처럼 노동운동의 한 갈래로서 사회주의가 발전되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식민지를 경유하여 근대사회로 진입한 광범한 비서구 각 민족과 국가의 사회주의 운동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마는 사람들은 일단 불행에 빠지게 되면 과거의 불길한 예언을 곧잘 상기하는 법입니다. 우연일지언정 외견상 어쩜 그렇게 잘 들어맞는지 놀라울 때마저 있습니다. 김사국과 김사민
두 형제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먼저 아우 김삼인이 화를 입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 되던 1923년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는 서대문영무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재판이라는 지목을 받던 신생활사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터였습니다. 제목은 자유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취지서를 기초했으며 그 취지서를 신생활 잡지에 게재한 혐의였습니다. 자유노동조합이란 1922년 10월 29일에 창립된 노동단체로서 서울의 지게꾼과 맞벌이꾼 200여 명을 회원으로 하는 직업별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즈음 다른 노동단체들이 주로 지식인 출신자들로 구성된 데 비하면 이채롭고 본격적인 노동자 단체였고 일제와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획시기적 의의를 갖는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그 단체의 설립을 김삼인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조선총독부는 이 단체를 불온시 여겼던 것입니다. 김삼인을 비롯한 간부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붙였고 간신히 체포를 피한 다른 간부들은 해외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김삼인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불법 감금을 하느냐 고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옥중 규칙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2월 1일 그날도 그랬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옥중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간수장에게서 단단히 선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가혹한 징벌을 받았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 후 간수 두 사람의 감시가 붙은 상태에서 구치관문을 들어설 때였습니다. 김삼인은 용맹하게 간수의 칼을 빼어 문턱에 섰던 간수 요코 마사이치의 머리를 찍었다고 합니다. 간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이 사건은 김삼인의 꺾이지 않는 기계와 거센 기질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센세이셔널한 사건은 조선인 사회의 큰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나 반항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총독부 측의 판단과 보도 통제로 인해 다시는 신문지상에 거론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보복을 당하지 않았을까? 몸은 무사한가? 사람들은 수군수군 됐습니다. 김삼인은 무려 3달이 지난 뒤에야 겨우 가족면회가 허용됐습니다. 그해 5월 3일 둘째 아들을 면회하고 나온 어머니 안국당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면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김삼인은 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앞뒤로 간수 3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어머니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겨우 눈을 한번 들어보았을 뿐 아무 소리도 없이 멍하게 허공만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정신이상 증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혹한 보복과 폭력을 가했길래 그처럼 자긍심 높던 정신이 끝내 파괴되고 말았을까. 사람들은 다시 수군댔습니다. 김삼인은 그 이후로도 온전한 정신상태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24년 7월에 만기 추록했지만 노동운동 일선에 복귀하지도 못했고 정상적인 사생활도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가엾게 여기는 옛 동료들의 호의로 청년총동맹 회관 한켠에 자그마한 숙소를 마련했지만 종신토록 어머니 안국당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서울 시내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곤 했고 그 때문에 장바롱염의 사회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즉 그의 신체는 살아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26세 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우의 삶을 파괴한 것이 식민지 통치기관의 폭력인데 반하여 형 김사국의 삶을 파괴한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1924년 5월 해외 망명지에서 서울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폐결핵이란 몸 안에 들어와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는 해외 망명지에서 이 병을 얻었고 불규칙적인 식사와 불안정한 숙소,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와 필요의 누적이 그의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켜왔던 것이었습니다. 김사국은 귀국 이후에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고 특히 아내이자 운동권 동료인 여성 사회주의자 박원희의 병구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병세는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혹은 더하고 혹은 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폐결핵은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사국은 투병 중에도 일손을 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단일한 전국적 전위정당인 조선공산당을 창립하기 위해 여러 비밀 공산주의 그룹들이 미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사국은 조선 내지 중심론을 표방하며 이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긴장과 과로가 그의 병세를 악화시켰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귀국 후 2년째 되던 시점에는 걷잡을 수 없이 병이 깊어졌고 1926년 5월 초에는 입원 치료를 위하여 관립총독부병원을 비롯하여 여러 사립병원에 문을 두드렸으나 어디서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이 너무 깊어서 회복할 가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김사국은 1926년 5월 8일 향년 3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반면 어머니 안국당은 71세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섭섭한 나이지만 그때만 해도 환갑을 넘기면 장수했노라고 축복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의 만년은 궁핍했고 수중의 제사는 머리를 깎고 장삼을 갖춰 입은 그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경문을 읽어주고 얻는 탁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맏아들 김사국을 보낸 이후에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밥대를 챙기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맏아들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노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국이 제사나 한 번 지냈으면. 노인의 탄식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노라고 인터뷰를 위해 찾아갔던 신문기자는 그렇게 전했습니다.